안녕하세요. 저는 68, 복도 지질이 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도 속이 답답해 말을 해놓고 보니 처음부터 복이 없었던 건 아니었네요. 어릴 땐 아주 유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사슴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돈도 많이 버시고 성품도 좋은 지역 유지였거든요. 높은 사람들도 친정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었지요. 제 밑으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1살 터울인 데다 닮기도 많이 닮아 어딜 가면 쌍둥이냐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여느 자매들보다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동생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언니야, 우리는 시집가도 한 집에 살자, 응? 너 그 말 지킬 수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해 시집 안 가고 언니랑 살고 싶은데. 나는 싫거든. 나는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 가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행복하게 살 거거든. 치, 그러면 나는 언니 옆집에 살면 되겠네. 꼭 그래야 된다. 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각자 방이 있는데도 잠도 맨날 한 침대에서 자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보다 둘이 노는 걸 더 좋아했던 자매였는데도 뭐 그리 좋다고 결혼하고도 옆에 꼭 붙어 살자 그랬을까요? 그렇게 우애가 좋긴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진 못했어요. 둘 다 나이가 차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친정 있는 동네에 건물 몇 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유복한 집으로 시집을 왔고 동생은 예술을 하는 가난한 남자를 만나 멀리 남쪽으로 시집을 갔지요.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사슴 농장을 팔아 저와 동생에게 똑같이 재산을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시댁이 워낙 친정 못지않게 있는 집이었던지라 그 많은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작한 거라던 동생한테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연락을 했었죠. 멀리 떨어져 살아 자주 보진 못했어도 연락은 자주 했거든요. 네가 한다는 게 그게 뭐였지? 펜션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민박 같은 거야. 이 동네에 바다가 보이는 허름한 집들이 많아서 그거 몇 채 사서 개조하고 민박 주는 거지 뭐. 너 필요하면 갖다 써.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으니까. 아빠가 주신 걸로도 충분해. 그리고 언니,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언니도 돈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언니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넣어둬. 그래도 언제든 너 필요하면 말해. 너한텐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역시 내 언니네. 말만으로도 고마워 언니. 동생은 남편이 그림 그리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자기가 투자를 해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똑똑한 데다가 경제관념도 투철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동생 말대로 아빠가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굳이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남들은 일부러라도 비상금 같은 거 만들어 둔다는데 저라고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동생 말처럼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마음속으로 은근히 든든하긴 하대요.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엔 특별히 그걸 꺼내 쓸 일도 없었어요. 시댁에서 하던 임대업 남편이 물려받아 생활비도 넉넉하게 받아 썼거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면서 애들도 부족한 거 없이 해 입히고 해 먹일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상황이 살짝 달라졌지요. 물론 제 앞으로 원룸 건물 하나 남겨주긴 했지만 수술비며 치료비로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 예전만큼 풍족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자식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딸이고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많았답니다. 무슨 사고겠어요? 말하기 부끄럽네요. 딸녀는 시집가기 직전까지 취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내내 집에서 돈 가져다 썼지요. 아들놈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한테 시비 걸다 싸움이 나서 누구 팔 하나 부러뜨려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다 내주는 일도 숱하게 있었답니다.
성격 불같은 남편이 알면 무슨 사달이라도 날까 싶어 몰래 처리해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제가 처음에 복도 지질이 없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부모 복, 남편 복 다 있다 생각했는데 자식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요? 아무래도 제가 둘 다 너무 오냐오냐 키운 모양이에요. 세상 어려운 것도 좀 알게 키울 걸 그랬죠. 에휴, 이제와 후회하면 뭐하겠어요. 다 크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20살 넘으면 30 넘으면 하면서 정신 차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사람 안 변한다는 거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어디서 만나는 여자라고 몇 번 데리고 오는 것들은 죄다 술집 여자였어요. 한 번은 원룸 건물에 2-3달 동안 공실로 비어있던 방을 누가 보러 오겠다고 해서 새벽에 일찍 청소를 하러 갔더니만 웬 모르는 여자가 거기 들어앉아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군요. 술병도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고 그 시간에도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놀라서 물었죠. 누구시길래 여기 계신 건지. 그러는 아줌마는요?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만 어떻게 여기 들어와 계신지요? 아, 잠깐만요. 전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 형준아, 니네 엄마 왔는데. 아씨, 아무도 안 오는 데라며. 어떡해. 네가 얘기한다고? 알았어. 아줌마, 저 형준이 여친인데요. 형준이가 이따 집에 들어와서 얘기한다고 그냥 냅두래요. 형준이요?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 시간에 여기서. 알았어, 뭐 하게요? 나중에 아들이랑 얘기하세요. 뭐예요? 컵라면 불어요. 얼른 가보세요. 버르장머리도 없고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물었죠. 형준아, 내서동 원룸에 있는 그 여자 말이다. 그 여자 말로는 자기가 네 여자친구라던데. 얼마 전에 만난 애야. 지낼 데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왜? 뭐 문제 있어? 방을 보러 오겠다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 그러고 떡하니 앉아있는데 너 같으면 안 놀랬겠냐? 그냥 냅둬. 갈 데가 없다잖아. 꼬라지가 아주 볼썽사납던데. 또 술집 여자냐? 술집 여자면 뭐 어때서? 사실 제 아들은요, 사내 녀석들이랑은 쌈박질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랬지만 유독 여자 앞에서는 쑥기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A형이라서 그런 건지 소심하기가 그지없고요. 그래서 그런가 여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변변한 여자친구 한 번 사귄 적이 없고 2-3번인가 만난다고 인사시킨 여자는 죄다 술집 다니는 여자들이었어요. 세상 어느 애미가 자기 아들 술집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결혼하겠다고 할 때마다 한 소리 했었죠. 소심한 아들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제 딴에는 한껏 둥글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는 게 안 낫겠니? 제대로 된 여자가 뭐? 나 만나준대? 네가 왜? 어디가 어때서? 그때 지 동생이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고 했다며 어떤 여잔지 자기도 인사받으러 오겠다고 딸년도 와 있었는데요. 딸년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저렇게도 몰라? 내가 제 누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쟤는 별로야. 입 닥쳐라. 쟤가 엄마랑 나한테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 여자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병신이야, 아주 상병신. 내가 뭐가 어떻다고. 너 맨날 여자 앞에서 말 더듬잖아. 저희 집이 건물이 이러면서. 암만 집에 건물 몇 채 있으면 뭐해?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 너는 네 동생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이 40 되도록 장가 못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엄마도 알잖아. 제 전에 만나던 여자한테는 차까지 사준 거. 결혼하려고 사준 건데 엄마 때문에 못한 거잖아. 맞습니다. 아들 녀석이 33살 땐가 그때도 술집 여자랑 결혼하겠다며 데려왔었어요.
인사하러 온다는 년이 입술은 쥐잡아 먹었는지 시뻘겋게 칠해가지고 머리는 꽃분홍색에 궁뎅짝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 입고 왔습디다. 어이가 없었지요. 아들은 죽어도 그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빡빡 우겼어요. 그 전까지는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만은 허락 못한다고 저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집이고 뭐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 단 한 푼도 안 보태줄 거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래저래 저한테 받아간 돈 다 그년한테 쳐드렸더라고요. 주제에 여자한테 빠지면 자존심도 없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어요. 술 마시고 차 사고 냈다면서 합의금 내놓으라기에 세입자 나갈 때 주려던 돈 4천만 원인가 해줬는데 그걸로 그년 차를 사줬더라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가진 핑계로 지의 애미 돈 뜯어가 그년 가슴 수술도 해주고 쌍꺼풀 수술도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관이었어요. 그거 내가 다 해준 거라니까. 쟤한테 들어간 거 다 투자야, 투자. 미친놈. 투자를 할 거면 네 돈으로 하든가. 왜 나한테 삥을 뜯어 엄한데 돈지랄을 했어? 봐, 엄마도 억울하지. 억울하면 그냥 결혼시켜. 투자금 회수하려면 결혼시키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절대 못한다 했어요. 그년도 애초에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요.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다 했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자 했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오니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옆에서 딸려는 한술 더 떴지요. 엄마도 현실을 제대로 좀 봐. 어쩌면 쟤 저런 여자들 아니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몰라. 엄마가 제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수발 들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다는 여자 있을 때 시켜주든가. 어쩌겠어. 엄마가 아들을 저 모양으로 낳은 탓이지. 말은 저렇게 해도 딸려는 뭐 제대로 결혼이나 한 줄 아십니까? 중학교 때부터 남자 만나 그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솔직히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뱃속아이도 2번이나 무지개다리 건너게 했습니다. 지 아빠 몰래요. 차라리 그때 남편한테 얘기라도 했으면 두들겨 맞더라도 정신은 좀 차렸을까 하는 후회도 했지요. 괜히 모르게 한다고 수습하고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철도 없고 능력도 없이 30 넘어서까지 지 밥벌이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그래 어쩌겠습니까? 뭐 요즘엔 조건 맞는 사람끼리 결혼도 시켜주는 그런 게 있다면서 자기도 거기서 결혼을 하겠다기에 큰돈 들여 가입인지 뭔지 시켜줬죠. 돈을 많이 낼수록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길래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긴 했어요. 일륜지 대사를 돈으로 결정하다니요. 그래도 얼굴은 이쁘장하니 생겨서 그런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스펙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긴 했으니까 다행이죠. 결혼한다고 들어간 돈은 집참금인 셈 치기로 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집은 잘 갔다 싶어 안심했는데 또 막상 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시키고 몇 번 딸 집에를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딸애는 푹푹 한숨만 쉬고 있고 사위란 놈은 장모가 왔는데도 안방에 틀어박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하룻밤 자고 오려고 했는데 웬걸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 저녁이나 빨리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딸려는 저녁할 생각도 안 하고 해서 제가 후딱 차렸지요. 그래도 배는 고픈지 슬금슬금 사위도 나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딸이 뭐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는지 밥상머리에 앉은 지 서방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냐? 장모님도 계신데 조용히 해라. 장모님 앞에서 쪽팔린 줄은 아나 봐. 이게 진짜. 사위가 먹던 밥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벌떡 일어서니 딸년도 밥상을 다 뒤집어 엎고는 나 죽여라 하고 대들더군요. 노름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왜 네가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노름의 바람이라니요. 청서방,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자네 노름하나? 바람은 또 무슨 얘기야? 장모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왜? 엄마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수치스럽냐? 너 확 그냥. 아이고 청서방, 아무리 그래도 손찌검은 하는 거 아닐세. 그 자리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서둘러 숟가락 내려놓고 가방만 챙겨 집에 돌아왔지요. 그 이후로도 딸년 집에 갈 때마다 둘이 큰 소리 내며 싸우는 것만 보다 보니 딸년 집에는 가기도 싫습니다.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이제 저한테 패를 다 깠으니 상관없다 싶은지 딸년은 사위놈이랑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집으로 촐랑촐랑 뛰어와 펑펑 웁니다. 엄마, 정서방 저거 완전 사기야 사기. 월급 받는 거 족족 경마장 가서 노름하고 어쩌다 딴 돈 그거 집에나 가지고 오는 줄 알아? 맨날 밖에서 술 처먹고 옷에다 술집 년 향수 냄새나 묻혀온다고. 나 이러고 살아야 돼?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나오는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생각할 것도 없이 누가 봐도 제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도 한참 잘못 지은 거지요. 그나마 아들 녀석이 정신을 좀 차렸는지 한동안 연애를 하는 눈치더군요. 역시나 이번엔 결혼도 자신 있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답니다. 두어 번 고생시켰으니 이번엔 한번 믿어보자 했어요. 어떤 며느리감을 데려오려나 기대가 컸죠. 그런데 웬걸요? 아니, 이 여자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니 어머님? 그때 원룸에서 술 처마시... 아니 컵라면 먹던 그 여자 아니니? 맞아, 엄마. 엄마랑 이미 안면 튼 사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어머님, 이번에도 저 내쫓으실 건 아니죠? 한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두 번은 좀... 그렇잖아요. 재작년에 원룸 공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던 그 술집년을 떡하니 데려온 겁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요. 그때 아들이 그냥 좀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걸 제가 좋게 말해서 내보냈었거든요. 방 하나면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요. 지한테 들어가는 돈은 생각도 못하고 헛소리 하길래 제가 아들 몰래 처리를 했었지요. 그때 인연이 남의 집 무단 침입해 사는 주제에 지 내쫓는다고 아주 대단했었다고요. 어머님, 내가 웬만한 모욕은 무시하고 사는 편인데 그날 일은 절대 못 잊겠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지는 못할 망정 경찰 부른다고 협박해 쫓아내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때도 지금도 아가씨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건가요? 내가 그때 어머니한테 쫓겨나서 PC방에 갔는데요? 와, 진짜 내가 PC방에서 쪽잠 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날은 유독 서럽대요. 느낌이 왔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도끼를 품고 아들을 안 놔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 쫓아낸 집에 들어와 저를 괴롭히겠다 이거겠죠. 하지만 뭐 저는 만만한 줄 아나 보죠. 이래봬도 남편 죽고 건물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 다 상대해봤단 말입니다. 일단은 천천히 얘기하자고 하고 돌려보내고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준아, 저 여자는 안 된다.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엔 나도 못 물러서. 차라리 엄마가 중매쟁이한테 얘기를 해서. 누나 꼴 보면서도 그 소리가 나와? 네 누나는 중매쟁이가 아니고 결혼정보 회사인지 뭔지 그런 거지. 엄마 왜 이렇게 멍청해? 그게 그거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러고 사는데? 엄마 제발 좀. 나 쟤 진짜 사랑해. 쟤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저도 팔푼이죠. 아무리 40 넘었다 해도 아들이 철도 없이 그러면 혼내고 야단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하고 짠하띠다. 솔직히 사내놓은 마음 될 때까지 처자식도 없이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심정을 헤아리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굳게 결심했죠. 내 아들 모질이 아니니 저런 모질이 같은 년 말고 지한테 맞는 짝을 꼭 찾아주겠다고요.
세상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돈이 있는 건 여러모로 편리하긴 하더군요. 돈을 써 탐정을 샀습니다. 여자가 일하는 데를 알아내서 만나야 했으니까요. 금세 찾아내더군요. 당장 찾아갔지요. 아줌마? 귀한 분이 여기까지 웬일이시래? 긴 말 하기도 싫다. 떨어져 나가. 몸이나 파는 주제에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넘봐? 허! 어이가 없네. 말 조심하세요, 아줌마. 아니, 어머니. 누구더러 어머니래.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요? 몸 파는 년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나? 어머니 손녀딸의 엄마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너 지금 왜 말을 못하시나? 어디 한번 보자고요. 내가 그 집 며느리 되나 못 되나.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막말로 그 애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어디서 협박이야 협박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고 보자니까요. 어머니? 겨우 정신을 붙들고 나왔네요. 아이를 가졌다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단단히 마음먹고 만나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뭘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속이 상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 하소연이나 하려고 딸네 집에 갔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안에서 나는 큰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더군요. 뭐 나는 돈이 종이 쪼가리라 노름하는 인간들 뒷돈 대주는 줄 알아? 글쎄, 그 인간한테 가서 받아. 내가 돈 대주라고 한 적 없어. 어디까지 다 때려 부셔야 돈 내놓을래? 어? 그래, 푸셔라 푸셔. 아예 그냥 날 죽여. 나도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여기나 저기나 제 속 달래줄 곳은 없었습니다. 딸네 집엔 도박빚 수금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을 다 부수고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봤자 딸년 또 제 바지가랑이 붙들 게 뻔해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딸이고 아들이고 저러고 사는 꼴들이 한심해도 보통 한심해야지요.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밥맛도 없어 저녁도 걸렀는데 물 마신 게 얹혔는지 속이 답답해 소화제를 먹고 누웠는데 딸년 부부가 찾아왔더군요. 꼴도 보기 싫어도 어쩌겠어요. 핏줄인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주세요. 장모님 만개떡 좋아하시잖아요. 됐네. 속이 얹혀 물도 안 넘어가네. 왜? 왜 또? 형준이 이 새끼 엄마 속썩여? 됐고, 너는 무슨 일이야? 그냥 나 만개떡 사주러 오진 않았을 테고. 엄마, 그게 있잖아. 당신이 말해. 네가 해. 당신이 하라니까. 아유 진짜. 저 장모님 다른 게 아니고요. 나 돈 없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돈이 없어? 차라리 왕서방한테 비단이 없다 그래라. 장모님 그게 장모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다달이 월급을 못 받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한몫 빌려주시면 은행 이자보다 더 드릴게요. 글쎄, 뭐가 있어야 빌려주든가 하지.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걸 무슨 수로. 건물 팔면 되잖아. 미쳤어? 그걸 왜 팔아?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니들 뒤치다꺼리 했구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다 컸고 엄마도 나이 들어서 일하기도 힘들잖아. 그거 없으면 난 뭐 먹고 살아? 정서방이 이자 준대잖아. 이자만 받아도 엄마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아서라, 이날 이때껏 용돈 한번 쥐어준 적 없으면서. 듣기 싫으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집에 들가. 머리 아파. 난 좀 누워야겠어. 칼같이 거절하고는 쫓아내다시피 돌려보냈습니다. 엄마가 돼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나마 제가 그거 하나 쥐고 있으니 딸년이고 아들놈이고 제가 하는 말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지요. 그마저 없어나 봐요. 평생 지 엄마 등골만 빼먹고 산 저것들이
제 얘기 귓등으로라도 듣겠습니까? 지금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빼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걸요. 저는 이제 쟤들이 저 부르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 또 기둥 뽑아가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릴 정도라고요. 딸내가 그러고 가고 나니 왠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싶진 않은 게 당연한 건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제가 제 자식 못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제 손으로 내주는 것과 뺏기는 건 분명 다른 거잖아요. 해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과 관련된 서류들을 몽땅 차로 옮겼습니다. 트렁크 밑에 남편이 비상금 숨기던 걸 몇 번 봤거든요. 저도 거기에 서류를 잘 숨겨놨죠. 이거 내준다고 해도 지 애미 뭐 먹고 살지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할 거 뻔히 아는데 무작정 내줄 수야 없으니까요. 무슨 방도라도 마련할 동안은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그럴 리가 절대 없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계속 울려대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사위놈입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더라고요. 그러기만 했으면 모른 채 했을 텐데 제가 안 나오니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장모님, 장모님 등골 빼먹은 인간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온 동네에 창피하게 소리를 질러대길래 일단 문을 열고 드렸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와서 이래? 아니, 형은이가요. 장모님이 지보다 날 더 좋아하니까 저더러 가라 그래가지고. 술이 이렇게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 어여 택시 잡아 타고 가든지 아니면 형은이한테 얘기하고 건너방에서 자고 가든지 해. 어딨나? 어디 있을까요? 뭐 하는 겐가? 자네 지금 뭘 뒤지는 게야? 우리 장모님 보물, 장모님 사위비 갚아줄 그거 어디에 숨기셨어요? 그 얘기라면 당장 나가게. 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까. 아이, 장모님 진짜 이러시게요? 딸이랑 사위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길바닥에 나앉으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내 집에 걷어는 줄 테니까. 그나마 제가 건물 하나 쥐고 있으니 그나마 이것들이 제 말을 듣기라도 하는 거죠. 그거 없었어 봐요. 사윗놈이 제가 가랜다고 가고 오랜다고 오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포기를 안 하대요. 며칠 후에 사위 녀석이 또 술을 먹고 와서 땡깡을 부리더군요. 딸애는 제가 사위 말이라면 껌뻑 죽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 결혼시킬 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 다행이라고 제가 사위 칭찬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가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 뻔히 아니까 자꾸 사위 통해 건물을 팔아 돈 해달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림없지요. 그땐 이놈이 이런 도박꾼에다가 이 여자 저 여자 오입질이나 하는 놈인지 몰랐을 때 얘기고 지금이야 얘기가 다르니까요. 하여간 또 와서 문을 쿵쾅거리고 시끄럽게 하기에 이번엔 제가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고는 안에서 그냥 밖의 상황을 내다보기만 했는데요. 사윗놈이 아주 경찰한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를 하더군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급히 달려왔는데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안에서 답이 없어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경찰 선생님들, 장모님 아니만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평소에도 몸이 안 좋으신데 혼자 살고 계셔서. 사윗놈 말을 듣더니 경찰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차저차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신 거냐고요. 제가 얘기했죠. 내일 뉴스에서 사위가 장모 건물 등기 훔치려다가 장모한테 두드려 맞아 어디 뿌려졌다는 얘기 듣지 않으려면 곱게 돌려 보내주시오. 부탁입니다, 경찰 선생님. 제가 평소에 건물 관리하러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씩 다리도 쉬어갈 겸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서
경찰서에 종종 들렀었거든요. 대충 사정을 알고 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사위 녀석한테 당장 문을 열어줄 판이었죠. 경찰이 방 강제로 사위를 끌고 가고 나니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립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이라도 나겠다 싶었어요. 신문에서 보던 그런 일, 저라고 안 당하라는 법 없잖습니까? 갑자기 서러워졌어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이젠 서로 못 믿어워 이러고 있는 게 제 스스로 너무 못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이럴 때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할 사람, 제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라면 죽고 못 사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지요. 아이고 언니, 우리 언니, 보고 싶은 언니,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대? 혜자야,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은이 형준이가 또 속 썩여? 언니, 내가 지금 당장 갈까? 아니야, 그냥 답답해서 네 목소리나 듣자고 했지 뭐. 늦은 시간에 오길 어딜 와. 길도 위험한데. 그럼 언니가 옳혀? 언제 옳혀? 속상한 거 있으면 나 만나서 풀고 그래야지. 안 그럼 언니 화병 생겨. 바람 쐬러라도 한번 와. 안 그래도 나 여기 건물 하나 사서 근사하게 리모델링 해놨어. 여기 첫 손님으로 스페셜하게 모시겠으니 어여 오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폐 건물들을 사서 리모델링해 펜션 같은 걸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규모가 꽤 커져서 돈을 아주 많이 불렸죠. 지 소원대로 지 남편은 그림만 그리고 돈은 쓰고도 남을 만큼 지가 다 벌고 있으니 성공했지요. 애초에 아이도 갖지 않겠다 하고 살았으니 저처럼 속썩이는 자식들도 없고 말입니다. 근사하게 지어놨다는 펜션도 볼 겸 이런저런 하소연이라도 할 겸 무엇보다 꼴 보기 싫은 자식들이랑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어 며칠 후에 동생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생네 가려면 국도를 타야 하는데요. 이 길이 워낙에 갓길도 없고 급 커브에 오르막 내리막이 14군데나 되는 아주 복잡하고 험한 길이에요. 가끔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건너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서 자전거도 튀어나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저도 운전을 30년이 넘게 했는데도 갈 때마다 운전이 쉽지가 않아 늘 조심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보다 더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아예 저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분명 제 차가 올라가고 있는 걸 봤을 텐데도 멈추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돌진해 오더군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글쎄 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고 저를 노려보면서 있는 힘껏 페달을 밟으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대로 제가 가도 멈추어도 아들은 제 차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임에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무리 미워도 온갖 속을 썩였어도 제 속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급히 핸들을 틀었지요. 왼쪽으로 꺾으면 반대편 차선에 오는 차가 시야 확보가 안 될 상태일 테니 더 큰 사고가 날 테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큰 바위산에 저 혼자 부딪히고 말 테니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제 차가 바위에 크게 부딪히며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가 뒤집어졌는지 세상이 온통 거꾸로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웅얼웅얼 아이의 옹알이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씨, 어딨지? 도대체 어디 둔 거야? 형준아, 형준이니? 엄마! 형준아, 엄마 좀. 미안해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닌데. 아씨, 어딨어? 어디다 숨긴 거야 도대체? 형준아. 혜지가 엄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나봐. 죽어도 나랑 안 산다는 걸 내가 매달렸거든. 그래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 돈 다 내 거라는 거 당장 증명하라고 그러잖아.
119 전화. 엄마, 건물 등기부 등본 어딨어? 엄마, 인감 도장이랑 다 어디다 뒀냐고. 눈앞이 가물가물하고 어디서 자꾸 피냄새가 울컥 올라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무사한 것 같았어요. 차가 뒤집어졌는지 세상이 온통 거꾸로 보이더군요. 거꾸로 뒤집어 선 채로 아들이 차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었어요. 지 애미는 눈에 뵈지도 않는 게죠. 제가 잘못했네요. 사랑에 눈이 멀어 이런 일까지 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허락을 했더라면 지금 이 꼴은 안 당했을래나요? 눈앞이 시뻘겋고 어지러운 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서류를 찾았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그래도 지 애민데 119에 신고나 해주고 가면 좋았으련만.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언니 나 보여? 나 누군지 알겠어?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형준이 이 새끼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네가 형준이를 왜 찾아? 나 경찰서 가서 CCTV 다 봤어. 그 새끼가 일부러 작정하고 언니 차로 달려들던데. 그리고 그 새끼 언니 차에서 가져간 거 그거 뭐야? 진정해. 일단 너부터 진정해. 어떻게 진정을 해? 조카라는 새끼가 지 엄마 차에 달려들어 사고 내놓고는 신고도 안 하고 출행락을 쳐? 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 애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아이고 선생님, 얘 좀 내보내주세요. 시끄러워서 돌아왔던 정신도 다시 나가게 생겼습니다. 차가 폐차될 만큼 찌그러졌다는데도 다행인지 저는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조금 있을 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내 새끼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애를 쓴다고 썼는데요. 그거 아무리 애미라도 못하는 건가 봐요. 동생은 당장 아들놈 불러와 경찰에 신고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네요. 내가 TV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아들 손에 어떻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심장을 누가 손으로 꽉 쥐는 것처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찰이 하루 걸러 찾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만 동생 말처럼 경찰에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애미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누워 아무래도 사고 당시에 아들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던 얘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꿈이겠지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생생했습니다. 한 달 정도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아들놈은 아예 한 번을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오겠습니까? 여자한테 정신이 나가 지 애미를 죽일 뻔한걸요. 차라리 그때 제가 죽어버렸으면 나았을까요? 이 와중에도 딸녀는 병원에 와 땡깡을 부렸습니다. 지 동생이 지 엄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새 그년이랑 건물을 담보로 돈을 땡겨 살림을 차린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엄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언제 태어나래? 여기 이러고 누워있으니 나는 편하기만 하다. 딸이 지금 망해 나가게 생겼는데 엄마가 마음이 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딸이고 아들이고 다 인연 끊고 혼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새 딸녀는 집에까지 가서 온 집안을 다 뒤진 모양이었어요. 엄마, 인감 도장이랑 다 어디다 놨어? 금고 비밀번호는 뭐야? 그거 네가 해서 뭐하게. 엄마 유서는 써놨어? 건물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설마 아들 딸 차별하는 거 아니지? 요즘엔 다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 거 알지? 너 지금 그게 누워있는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누워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여기 내가 대충 유언장 작성해왔어. 엄마는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돼. 쉽지?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두 번 다시 오지 마. 딸녀는 끝까지 꼭 유언장에 도장 찍어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한참 혼자 울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잘못 살았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 죽기만을 기다리는 걸까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네요. 그런데 또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그 길로 동생에게 연락해 퇴원 수속을 받고 일단 동생이 운영하는 펜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이라고 표현하니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만 아들 딸년 놈들이랑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동생과 방안을 강구했지요. 나랑 같이 살아 언니. 방이 수십 개도 넘는데 아무데나 골라 잡으면 되지. 아니야, 너 사는데 짐 대고 싶진 않고 어디 조용한 동네에 작은 방 한 칸이나 얻어 아무도 모르게 살까 싶어. 그럼 그러지 말고 언니 실버타운 들어가. 그런데 요즘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살기 좋을 거야. 외롭지 않고. 그럴 돈이 어딨어. 썩을 놈. 그 새끼는 연락도 없지? 아무튼 언니 돈 있어. 뭐?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아들한테 다 뜯긴 걸. 알고 보니 예전에 동생이 사는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나 동생이 가진 건물 여러 채가 무너져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 그거 은행에 넣어놨던 걸 동생한테 보태 쓰라고 보냈습니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사정이 한참 나아졌으니 그 돈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잠깐 흔들렸네요. 그 돈이면 딸년 필요하다는 돈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동생한테 혼쭐이 났죠. 말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년놈들 다 있고 언니 남은 여생 맘 편히 살아. 언니가 수중에 돈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그거 노리고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아예 실버타운에 돈을 다 넣어놓자고. 그거 매달 얼마씩 내지 말고 알아서 까는 걸로. 그게 나 언니. 언니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어때? 그렇게 할 거지?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걸요.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아들은 이미 건물 등기까지 지 이름으로 다 옮겼더군요.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났습니다. 그저 제 결심에 힘을 실어준 걸로 생각하기로 했지요. 아들, 딸이 모르는 틈을 타 서둘러 집을 모두 정리하고 집한 돈과 동생에게 받은 돈으로 실버타운을 계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면 혹시라도 애들이 찾아올까 싶어 제부 명의로 했네요. 웃기죠? 자식들을 보는 게 이렇게 겁나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실버타운에 들어가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 자식들에 대한 사랑, 연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닌 줄은 알면서도 더 모질어지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 앞에서 또 다시 무너지지는 않으려고요. 1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신탁회사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실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잠적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긴지요? 요즘 뉴스에서 깡통 전세 얘기 많이 하죠? 아드님이 바로 그 사기를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연락 되세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든 아들놈은 건물 대출을 받은 돈을 홀랑 날려먹었답니다. 말이 날려먹었지 그 술집년이 홀랑 갖고 날른 모양이에요. 경찰에게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침묵하고 넘어가려던 제 교통사고 얘기까지도요. 경찰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굳이 다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의 엄마란 죄로 다 들어야 했지요. 아들을 꼬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술집년은 심지어 그 돈을 들고 어디로 날른 모양이에요. 경찰 말로는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 같다더군요. 공범까진 아니더라도 조력자 정도는 될 거라고요. 죄가 밝혀지면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제가 당한 교통사고의 고의성과 인감을 훔쳐 제 건물을 제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것들이 친족 상돌의 법을 피해갈 수 있는지 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세입자들 상대로 사기친 건 명백히 죄를 물어야 하는 거였지요. 다시 보는 게 정말 두려웠는데 아들놈과 재판정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없이 고민했고 동생도 뜯어 말렸지만 모든 얘기를 다 할 생각이었죠. 혹시나 싶어 증인 보호 신청까지 하고 재판정에 나갔습니다. 아들은 그 와중에 저를 보고는 화색이 돌더군요. 엄마! 아유, 엄마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나 엄마 엄청 찾았단 말이야. 엄마 나 보러 왔지? 혹시 나 어떻게 돼도 보석금으로 풀어줄 거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애미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수없이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독하고 모진만 먹어야 했지만 그렇게 해냈습니다. 지도 알아야지요. 지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말입니다. 증인석에 서는 저를 보고 아들은 경악을 하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몰랐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아들 죗값 치르게 하면, 그리고 나오면 이제 사람 노릇 좀 하고 살까요? 역시 괜한 기대를 하는 걸까요? 저는 걱정 마세요. 충분히 마음 독하게 먹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다 마쳤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실버타운에도 단단히 얘기를 해뒀어요. 워낙에도 노인네들 안전을 위해서 경비가 삼엄한 곳이라 제가 접근 금지 신청해 두면 그 누구도 자식이든 남편이든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마음이 심란해 TV를 틀었는데 하필 명절인가 봅니다. 이러고 혼자 있으니 오늘이 명절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TV에서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라며 공항을 보여주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년이었어요. 어딜 고쳐도 고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놈은 앞불싸 사위놈이었습니다. TV 카메라에 나오는 줄도 모르고 뽀뽀를 해대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러다 명절 공항 이용객으로 인터뷰까지 합니다.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바빠서 그동안 못하다가 이렇게 명절 이용해서 하와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호라, 그런 거였어요. 경찰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네요. 아들놈 돈 홀랑 들고 날른 년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거라던 얘기요. 뻔뻔하기가 그지없죠. 아는 사람들은 누군지 얼굴만 봐도 다 알 텐데 무슨 낯으로 저기 나가서 인터뷰까지 하나요? 저도 이제 완전히 모질고 독한 년이 다 됐습니다. 그 년놈들을 보고 잠깐 부르르 떨었지만 저 혼자 조바심 내고 화만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그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두 년놈들이 어딨는지 알았다고요. 출국 조회를 해보고 귀국 날짜 확인해 수사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쌍것들이 돌아오는 날 저것들이 갔던 신혼여행은 지옥행 여행이 될 겁니다. 어디 딸년이든 아들놈이든 올 테면 와보라지요. 아무리 지들이 와봤자 자식 일이라면 껌뻑 죽어 뭐든 다 해주는 그런 엄마는 없을 테니까요. 이제 강하고 독하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철의 여인 이민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